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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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지금 큰 사고 치신 거예요.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 아시나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리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40만 원짜리 오토바이가 3억짜리 벤츠 마이바흐 옆구리를 긁어버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11시,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배상하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든 배달 가방이 물에 젖어 무거웠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렸고 70대로 보이는 노신사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그는 민준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어나세요. 노신사의 목소리는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자 노신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합의서가 아니라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명함에는 진혁그룹 회장 서진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명함을 주는 걸까요? 노신사는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이 주소로 와주시겠습니까? 민준은 명함을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벤츠는 빗속으로 사라졌고 민준의 손엔 젖은 명함만 남았습니다. 이 우연한 사고가 민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민준은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딸이 써놓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아빠, 밥 냉장고에 있어요. 꼭 드세요. 민준은 쪽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민준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쑤셨고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3년 전 아내가 떠난 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루 평균 16시간, 주말도 명절도 없었습니다. 배달 앱을 켰습니다. 오늘 목표는 25만 원이었습니다. 딸의 대학 등록금 납부일이 이틀 남았습니다. 460만 원. 지난달에 모아둔 돈에 18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은행 대출이자도 이번 주에 갚아야 했습니다. 오전 내내 35건의 배달을 완료했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달렸습니다. 오후 2시쯤 신호대기 중에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18만 원. 아내의 병원비로 생긴 빚 2,800만 원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갚아도 5년은 더 걸렸습니다. 민준은 헬멧을 벗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어젯밤 받은 명함이 나왔습니다. 진혁그룹 회장 서진혁. 명함 뒷면에 적힌 주소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민준은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마도 차 수리비를 청구하려는 거겠지요. 오후 6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강민준 씨, 저는 어제 만난 서진혁입니다. 오늘 저녁 약속 기억하시지요? 노신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일이 있어서요. 수리비는 제가 최대한 빨리. 수리비 이야기가 아닙니다. 꼭 와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준은 배달 앱을 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슨 중요한 이야기일까요? 혹시 형사고소라도 하려는 걸까요? 저녁 7시 민준은 레스토랑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이런 곳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배달 유니폼 차림의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이미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준비한 이야기는 민준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조용했습니다. 테이블마다 흰 천이 깔려 있었고 벽면에는 유화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준은 배달 유니폼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종업원이 다가와 회장의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회장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민준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준은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회장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민주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포크와 나이프가 여러 개였습니다. 어떤 걸 먼저 써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드시고 싶은 걸 고르세요. 민주는 메뉴판을 펼쳤다가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테이크 한 접시가 28만 원이었습니다. 자신의 하루치 수입과 맞먹었습니다. 민주는 메뉴판을 덮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수리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회장이 손을 들어 민준의 말을 막았습니다. 수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비용은 제가 처리했습니다. 민준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수리비를 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데요.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강민준 씨, 당신은 어떻게 사시나요? 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장은 기다렸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집에 갑니다. 배달 일을 시작한 지 10년 됐습니다. 아내가 아팠을 때도 아내가 떠난 후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민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딸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입니다. 등록금 때문에 매 학기가 힘듭니다. 빚도 있습니다. 아내 병원비로 생긴 빚이 2,800만 원 남았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낯선 사람에게 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딸에게는 미안합니다.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못해서요. 친구들처럼 예쁜 옷도 못 사주고 여행도 못 보내줬습니다. 그래도 딸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민준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사십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하면 딸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는 힘들면 도망가도 된다고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견디면 딸도 배웁니다. 세상은 원래 힘든 거라고.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고. 회장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왜 이 사람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회장은 민준에게 먼저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회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민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커피가 나왔습니다. 회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민준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제안일까요? 회장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저는 자식이 셋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재산만 바라볼 뿐 진심으로 저를 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진짜 가족을 잃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제 당신을 봤을 때 30년 전 제가 잃어버린 것을 떠올렸습니다. 책임감, 진심,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삶. 당신에게서 그걸 봤습니다. 회장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아들이 되어주시겠습니까? 민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양아들 말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회장은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탁인 건 압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제 옆에 있어줬으면 합니다. 민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왜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요? 하지만 민준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회장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진역그룹 본사 20층 회의실에는 세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지우, 서지민, 서지훈. 회장의 친자식들이었습니다. 비서가 급히 전한 소식 때문에 그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쳤어. 배달기사를 양아들로 입양한다고? 큰아들 지우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45세,
진역그룹 상무 직함을 달고 있지만 실제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프와 해외여행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하는 거지를 우리 가족으로 드린다는 거야? 둘째 딸 지민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42세, 명품 가방 수집이 취미였고 한 달 카드값이 8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회사 돈으로 사업을 3번 시작했다가 모두 망했습니다. 막내 아들 지훈은 소파에 기대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39세,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취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돈으로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다가 12억을 날렸습니다. 형, 누나, 진정해. 아버지가 그냥 심심해서 그러시는 거야. 곧 질리실 거라고. 지훈이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달랐습니다. 그는 비서에게서 받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어. 정식 입양 절차를 진행 중이야. 이건 장난이 아니야. 지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상속은 어떻게 돼? 설마 그 배달기사한테도 재산이 넘어가는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진역그룹의 자산은 350억이 넘었습니다. 건물 3채, 주식, 현금까지 합하면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그 재산을 기다려왔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봐야 해. 지금 당장. 지우가 일어섰습니다. 세 남매는 회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9시 회장의 대저택 거실에서 대면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장이 민준을 불러 함께 저녁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우가 민준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회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알지 않나? 식사 중이네. 아버지, 농담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 사람을 양아들로 입양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혹시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민주는 불편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 간의 다툼이 생기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족끼리 이야기하세요. 하지만 회장이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앉아있게. 자네도 이제 가족이야. 지훈이 비웃었습니다. 가족? 아버지, 정말 웃기시네요. 저 사람은 며칠 전까지 치킨 배달하던 사람이에요.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치킨을 배달하면 사람이 아닌가? 너희는 지금까지 뭘 했지? 회사 돈으로 사업 말아먹고 주식으로 날리고 명품 가방이나 사 모으고. 지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네. 빚을 갚기 위해, 딸 학비를 위해. 너희는 그런 책임감이 있나?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남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내일 입양 신고를 할 거야. 이에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해도 좋아. 지우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아버지는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실 겁니다. 지우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지민과 지훈도 따라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주는 미안했습니다. 회장님, 제 때문에 가족들과 사이가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회장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네는 걱정하지 말게. 저 사람들은 원래 저렇네. 자네가 오기 전에도 그랬어. 하지만 회장의 눈빛 깊은 곳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슬픔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입양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강민주는 서민준이 되었습니다. 회장의 양아들, 법적으로 인정받은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입양 신고 후 2주가 지났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배달 일을 했습니다. 회장이 그만두라고 했지만 민주는 거절했습니다.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 딸이 의심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법무법인 정도로 와주게. 중요한 일이 있네. 민주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다음 날 민주는 강남의 법무법인에 도착했습니다. 30층 건물이었고 로비는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 내렸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자녀도 함께였습니다. 지우, 지민, 지우는 민준을 보자 차갑게 눈을 돌렸습니다. 변호사 2명이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앉게. 회장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진혁 회장님의 유언장 공개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언장?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지는 건강하시잖아요. 회장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앉아라. 끝까지 들어.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서진혁 회장은 본인의 모든 재산을 서민준에게 단독 상속합니다. 진혁그룹 주식 100%, 강남 빌딩 3채, 예금 및 현금 자산 전부를 포함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지민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은 남입니다. 지훈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 이건 법적으로 무효야. 우리가 소송 걸면 이길 수 있어. 하지만 회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2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개할 사실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봉투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민주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서민주는 서진혁 회장의 직계 혈족입니다. 친손자 관계가 99.99% 확률로 증명되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손자? 무슨 소리입니까? 지우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무슨 조작이야? 말도 안 돼.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조작이 아니야. 민준이는 내 손자가 맞아. 30년 전 내가 잃어버렸던 손자야. 민준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내 아들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네. 그때 3살이던 손자도 함께 사망했다고 알려졌지.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손자를 찾았네. 온 나라를 뒤졌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지. 그러다 6개월 전 사설 탐정이 단서를 찾아냈어. 회장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살쯤 된 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 팔목에 작은 점이 있었네. 여기 이 부분에. 회장이 민준의 팔을 가리켰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왼쪽 팔목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었습니다. 사고 후 한 부부가 고아원 앞에서 아이를 발견했대. 기억을 잃은 3살짜리 남자아이. 그 아이가 자네였어, 민준아.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고아원. 그렇습니다. 민준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20살에 고아원을 나와 혼자 살았습니다. 나는 자네를 6개월 동안 지켜봤네. 자네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사람인지. 배달 일을 하는 자네를 몰래 따라다녔어. 회장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지. 자네가 내 손자라는 걸. DNA 검사는 그걸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을 뿐이야. 민주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회장이 다가와 민준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네. 30년 동안 자네를 지켜주지 못해서. 자네가 그렇게 힘들게 살도록 내버려둬서. 민준은 울었습니다. 4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족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았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다 조작이야. 하지만 변호사는 냉정했습니다. 모든 서류는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이의를 제기하셔도 결과는 같을 겁니다.
지민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우는 벽에 기대서서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기다렸던 재산은 사라졌습니다. 회장은 세 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에게도 각각 5억씩은 남겨뒀어. 그걸로 새 인생을 시작해라. 지우가 비웃었습니다. 5억? 아버지 재산이 350억인데 5억씩이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는 그동안 충분히 받아 썼어. 이제 그만이야. 세 남매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장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자네는 더 이상 외롭지 않네. 내가 있어. 자네 딸에게도 이제 할아버지가 생겼어. 민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 그렇습니다. 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회장의 세 자녀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공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딸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생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민준과 딸을 대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민준은 처음으로 딸과 함께 그 큰 집에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손녀를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쁜 증손녀가 있었구나. 딸은 회장에게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딸의 손을 잡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주 후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서지우, 서지민, 서지훈이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DNA 검사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했고 민준이 회장을 속여 재산을 가로챘다고 고소했습니다. 민준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이 선임한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쪽 증거가 완벽합니다. DNA 검사는 세 곳의 독립된 기관에서 진행했고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불편했습니다. 법정에서 싸워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상대 측에서 회장님의 정신 감정까지 요구했습니다. 치매나 정신 이상으로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주장입니다. 민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정신 이상자 취급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1차 재판이 열렸습니다. 민준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지우, 지민, 지훈도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준을 노려보았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DNA 검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요청한 추가 검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의 정신감정 결과도 정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2개월 후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원고 패소를 선언했습니다. 유언장은 유효했고 민준은 합법적인 상속자였습니다. 하지만 세 남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배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민준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지우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10억입니다. 이걸 받고 상속을 포기하세요. 민준은 봉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지우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20억까지 올리겠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평생 벌 수 없는 돈이잖아요. 민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할아버지를 만난 게 아닙니다. 지우가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배달기사가 갑자기 재벌 손자가 됐는데 돈이 아니면 뭡니까? 민준은 문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돌아가세요. 다음엔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지우는 봉투를 바닥에 던지고 갔습니다. 민준은 봉투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다음 날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회사에 나올 수 있겠나? 이사회가 열리는데 자네도 참석해야 해. 민준은 진역그룹 본사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20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 지민, 지훈도 있었습니다. 회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서민준을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합니다. 회사 경영 경험도 없는 사람을 부회장으로요? 회장은 조용히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20년 동안 회사에 있었지만 제대로 된 성과가 없었네. 민준이는 배울 거야. 회장은 민준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회사 업무를 배우게. 내가 직접 가르쳐 주겠네.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공부했고 저녁엔 회장에게 질문했습니다. 배달 일을 할 때처럼 쉬지 않고 배웠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회장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회장이 쓰러졌습니다. 민준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민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투병 중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거부하셨습니다. 민준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준을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말게.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치료를 받으셔야죠.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네. 6개월 전에 알았을 때도 늦었어. 그래서 서둘렀던 거야. 자네를 찾고 가족으로 만들고 회사를 맡기려고. 민준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회장이 민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없어도 흔들리지 말게. 자네는 강한 사람이야. 30년을 혼자 버텼잖나. 민준은 울었습니다. 겨우 3개월 만에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벌써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약속하게. 회사를 지키고 자네 딸을 잘 키우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회장은 안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병실 의자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지우, 지민, 지훈이 병원에 왔습니다. 그들은 회장을 보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준은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차갑게, 냉정하게. 민준은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것을 지키겠다고. 어떤 방해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감정은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2주 후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4세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오래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은 상주로서 조문을 받았습니다. 48시간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절을 했습니다. 지우, 지민, 지우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검은 상복을 입었지만 슬픔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저녁 회장의 변호사가 민준을 찾았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남기신 봉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민준은 따라갔습니다. 별실에는 세 남매도 불려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검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후 개봉하라고 하셨습니다. 봉투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USB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우, 지민, 지훈에게 너희가 지난 10년 동안 회사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었다. 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지우, 너는 회사 자금 18억을 횡령해서 해외 계좌로 빼돌렸다. 지민, 너는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 12억을 빼냈다. 지훈, 너는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22억을 주식 투자로 날렸다. 지민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요? 변호사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 이메일 녹취록.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3년 전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셨습니다. 대저택 곳곳에 설치된 CCTV가 너희의 대화를 모두 녹음했고 회계사를 시켜 비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지훈이 벌떡 일어나 USB를 빼려 했지만
민준이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앉으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지훈은 민준의 눈빛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다. 너희가 받을 5억씩의 상속도 취소한다. 범죄자에게 줄 재산은 없다. 그 순간 장례식장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서지우, 서지민, 서지훈.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지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버지가 만든 함정이야. 하지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세 사람은 끌려나갔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휴대폰 카메라가 번쩍였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언론이 터졌습니다. 진역그룹 창업주 자녀들 52억 횡령 혐의로 구속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일주일 후 연쇄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우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부동산 회사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했고 은행이 대출 회수에 나섰습니다. 지우 명의의 강남 아파트 3채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지민은 더 처참했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던 명품 편집샵은 문을 닫았습니다. 명품 브랜드 본사에서 거래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범죄자와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녀의 신용카드는 모두 정지되었고 통장은 압류당했습니다. 지훈은 구치소에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제발 선처를 부탁한다. 합의금을 내겠다. 하지만 민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법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한 달 후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지훈은 징역 7년, 지민은 징역 5년, 지훈은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어. 우린 친자식인데.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부모의 재산을 갉아먹으면서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민주는 방청석에 앉아 판결을 들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할아버지가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이다. 그날 저녁 민주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들어서자 모두 일어났습니다. 부회장님. 민준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진역그룹은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비리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저 거리를 달렸습니다. 이제는 70층 회장실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배달기사였을 때의 마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던 그 마음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준아, 재산을 주는 게 아니라 책임을 주는 거란다. 이 회사를 지키고 직원들을 돌보고 바른 길을 가거라. 그게 진짜 상속이야. 민주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세 남매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진역그룹 회장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투명 경영으로 재도약했고 매출은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임직원들은 새 회장을 존경했습니다. 배달기사 출신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그를 더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진역 배달기사 복지재단 설립이었습니다. 100억을 출연해서 전국의 배달 노동자들을 지원했습니다. 산재보험, 건강검진, 자녀 장학금까지. 민준은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말단 사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특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딸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직하게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느 주말, 민주는 할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술잔을 따랐습니다. 할아버지, 이제야 제가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당신의 손자라는 것, 그리고 당신이 원하셨던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48년 동안 혼자였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할아버지를 만날 자격을 갖추게 해줬으니까요. 민주는 일어섰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지우는 출소 후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들에게 작은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재단 산하 사회적 기업에서 일할 기회였습니다. 지민만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진리를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벤츠를 긁던 그날 밤. 그날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걸 민주는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30년 만에 찾은 가족, 갑자기 주어진 350억의 책임. 민준처럼 선택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